K-팝, 한식, K-뷰티. 지금 세계는 한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역시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 규모에 비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사회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호 장관과 함께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강남스타일, 대장금 등 한국 노래와 드라마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역시 매우 높아졌는데요. 문화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호 장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옷이 상당히 좀 특이하신데 혹시 예, 이게 옷이요? 양복인 것 같기도 하고 한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좀 어떠세요? 네, 아니 좀 그렇죠? 멋있어요, 예. 상당히. 이거는 이제 생활한복인데요. 네, 생활한복 중에서도 좀 정장 스타일의 생활한복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한 스타일, 네. 한식, 뭐 한복, 한옥 여러 가지 네. 이제 전통 관련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복 이제 주관도 설정을 하고 예. 많은 국민들이 좀 새로 바뀌어진 개량화된 네, 그런 한복을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네. 국무회의도 입고 가고 또 예. 국회도 공식 행사에도 많이 입고 예, 다니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고 다니고 몇 벌 계시겠어요. 네. 네. 우리 장관님 이제 취임하신 지 한 200일이 조금 지났나요? 네, 거의 7개월이 다 되네요.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거의 한 7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현장을 다녔고요. 지금 문화의 달이니까 예. 여러 가지 문화 행사에 제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광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 예.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네. 또 일본에서 열린 G20 관광장관회의 그리고 이제 또 돌아와서는 바로 국회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한 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그야말로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눈꽃 뜰 새 없는 나날을 이제 보내고 계신데요.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문체부에서 장관님께서 이력을 많이 쌓아 오셨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장관으로 복귀하시면서 11년 만에 문체부로 복귀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감이 차관 남다를 것 같아요. 마치고 11년 1개월 만에 네,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전 정부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네.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후배들인 또 공무원들한테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한 감도 있고 사실 그런 착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가장 이제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셨던 사업은 어떤 거였습니까? 역시 침체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네, 그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예. 이런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직의 안정 문제와 사기 진작 문제가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장관으로서는 역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인데 네, 그동안에 기초예술, 순수예술 쪽이 많이 취약했죠. 예, 또 블랙리스트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었고 네. 그래서 예술가들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또 예술가들의 복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이 예. 다 이렇게 문화예술을 즐기도록 하는 그 문화 향수권을 넓혀주는 문제 그리고 문화산업 등을 예. 비롯해서 문화가 밥 먹여주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네. 어떻게 하면 산업 현장을 또 우리가 지원하느냐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지난 7개월 동안 달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또 역점을 두신 분야가 국어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그 장관 중에서는 문체부 장관 중에서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네. 배경이 있나요?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네. 영국에서도 그렇고 그 옆 나라인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그 자기 나라 언어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네. 공부하면서도 또 생활하면서 체험을 했고요. 너무 많은 외래어, 그러니까 외국어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 어떤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의
문맹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우리말이 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까? 네. 또 과학적인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국어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이 언론이죠. 그렇죠. 방송이나 신문이나 네.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전부 다 외국어들이 많잖아요. 많이 쓰죠. 가장 예. 중요하다는 뉴스 예. 요 제목들만 보더라도 네. 그래서 이 신문이나 방송 이 언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말 네. 지키기 또는 또 보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언론사가 같이 하려고 그러고요. 아, 캠페인 같은 것도 하시고. 캠페인도 하고 어? 실질적인 여러 예. 이제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하고, 나가려고 그러고요.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였죠. 그 아세안 10개국 문화장관 특별문화장관 회의라고 이름이 네, 붙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한국과 아세안이 네. 함께 모여서 예. 문화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요. 공동으로 문화예술 창작을 하는 거. 네. 또 그다음에 문화산업. 특히 이제 이번에도 보면 그 장관들이 네. 이제 K-팝을 비롯해서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한국의 한류가 세계로 진출하는 것을 보고서 아시아의 문화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류를 평가를 했는데 예. 그런 이제 문화산업 분야에 서로 교류하는 것, 그다음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네. 또 활용하는 것, 네. 그다음에 문화예술기관 간에 서로 협력하는 다양한 20개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예. 서로 합의를 했고요. 그것을 공동성명으로 네.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콘텐츠 산업 3대 핵심 전략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콘텐츠 산업이 미래 먹거리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하신 뭐 근거가 있을까요? 세계 시장을 보면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 2조 3천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의 거대한 시장. 네. 작년에 우리나라 매출 기준을 보면 119조 1천억 원, 예. 120조쯤 가까이 네, 되죠. 수출이 11조 5천억 원. 그리고 고용이 65만 4천 명. 네. 그리고 평균 매출 성장률이 5.8%. 굉장히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고성장 높고. 네. 그리고 고부가치의 산업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먹거리가 되고 살릴 거리가 되는데 네. 그중에 하나만 꼭 더 언급하자면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예. 나라 게임 강국인데 네. 게임에서 작년에 벌어들인 흑자가 네. 한 7조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와, 큰 산업이네요. 이게 예.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 흑자의 8.8%. 대단합니다. 게임 예. 하나 가지고요. 예, 예. 이만큼 문화 산업, 콘텐츠 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미래의 네. 먹거리 산업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혁신 전략 3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전략이 정책 금융을 확충해서 혁신 기업을 육성한다라는 네. 건데 이제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모험 펀드라는 건데 네. 이 어떤 분야에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콘텐츠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을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투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기획력만 좋다고 한다면 정부가 과감하게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2022년까지 저희가 4,500억이죠. 모험 펀드가 규모가 4,500억 원 규모로 조성을 하겠다. 네. 그래서 정말 뭐 일반 은행에 가면은 담보 뭐 등등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기획력만 좋으면은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험 펀드를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혁신 전략은 선도형 실감 콘텐츠 육성인데요. 네. 이 이제 실감 콘텐츠 굉장히 좀 뭘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한데 준비 중인 내용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람과 사람이 아니지만 그야말로 인간의 오감, 뭐 이렇게 느끼고 뭐 맛보고 보고 하는 이런 네. 오감 예. 이것들을 거의 사람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예.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박물관에 가면은 도자기 하나 입고 놓고 감상만 하라고 그러지 네. 직접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VR이나 AR이나 이른바 MR 이런 네.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되면 직접 만져보면서 양감과 질감을 느낄 수가 네.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도공들의 생활 모습을 네. 직접 지금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실제로 그 당시와 거의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그걸 이제 재현하는 것. 그게 바로 실감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술과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영화나 게임이나 음악이나 이런 여러 문화 분야에 만들어내겠다. 어떻게 보면 VR이나 AR 기술 개발하고도 좀 많이 연관이 밀접한 되는- 관련이 있죠. 네.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이나 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의 기술을 네. 문화하고 접목을 시켜서 일반 생활하는데 네. 또 살아가는데 네. 그다음에 문화예술 방면뿐만 아니라 사실 의료 여러 분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거기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실감 콘텐츠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혁신 전략은 신한류로 연관 산업을 성장을 견인한다라는 전략인데요. 네. 한류면 한류지 또 웬 신한류인가 이런 궁금증이 일단 들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류는 이미 콘텐츠 산업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콘텐츠 산업 우리나라 119조였어요 작년에. 네. 문제는 그 한류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예. 한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들, 화장품이나 네. 또는 가전제품 등을 비롯해서 특히 소비재들 네. 여기에는 한류의 영향이 음. 크게는 80%, 네. 작게는 20%. 예. 이만큼 한류가 끌고 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떤 행사를 하든 네. 또는 제품을 만들든 네. 홍보를 하든 한류와 연계시켜서 네. 그거를 뒷받침하겠다 음. 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발표를 했던 이른바 신한류로 인한 네. 산업의 연관 산업의 성장 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주 일각입니다만은 한류의 한계가 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장관께서는 한류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해서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1990년대 말에 한류가 처음 왔을 때 네. 중국에서 한류란 말을 처음 썼거든요. 중국 언론에서. 그때 거기에 나왔던 기사가 보면 한류는 외래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잠깐 불다가 사라질 그런 바람이다. 한류가 한풍이 되겠지, 네. 바람이다. 예.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케이팝이든 방송, 드라마, 네. 영화, 게임 굉장히 장르도 확장이 돼 있었고 네. 그 나라들도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중동, 나가서는 좀 유럽, 미국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 요건입니다. 하나는 콘텐츠가 좋다는 것이죠. 네. 끊임없이 우리 한류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네. 새로운 것들을 융합시켜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네. 콘텐츠가 좋다는 것. 네.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나 이런 전달하는 매개, 미디어의 역할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 이 좋은 제품을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의 또 힘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한류의 미래는 밝다. 많은 얘기를 이제 나눴는데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지금 이제 6개월 지내셨잖아요. 앞으로 네. 남은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취임 초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민행복부고 네. 또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국가경제부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식구들에게도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문화산업,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이고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정말 이 문화체육관광 이 산업이 춤을 추며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 이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저는 이 일에 매진을 해야 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돈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침구나 벽지, 가구는 물론 속옷에서까지 라돈이 검출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라돈의 농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우리 집 라돈 안전지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은 자주 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30분씩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라돈 농도를 최대 70%까지 낮출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아지는 밤에는 라돈 농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취침 전에 환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벽이나 바닥에 틈이 있다면 보강제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이나 외부에서 발생한 라돈이 틈새를 통해 집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1층 이하 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라돈 저감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한국환경공단 라돈 콜센터나 실내 라돈 저감 협회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라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되신다면 무료로 라돈 측정기를 빌려서 이용해 보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청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에 해당 기관에서 라돈 측정기를 직접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여는 지자체별로 하루에서 3일까지 가능한데 신청 인원에 따라서 대기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민센터 운영 시간에 들르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우편 대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간단한 휴대폰 인증 후에 주소만 입력하면 대여가 되는데요. 대여가 시작된 후에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방문해 수거해 가니까요. 따로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했던 우리 집 라돈 걱정,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확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영미의 머니톡톡이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더 높은 커트라인에 맞춰 매년 입시 전쟁을 치르는 대한민국 수험생들. 그러나 입시 전쟁보다 무서운 취업 전쟁, 해답은 없는 걸까요? 학력보다 능력을 키워야 산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이기우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올해 초 한 조사에 의하면 2019학년도 전문대학교 지원자가 작년보다 11만 명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다시 전문대에 입학한 이른바 유턴 입학생도 1,500여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이기우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기우 회장님 하면 고졸 신하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습니다. 고졸 출신이었는데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교육부 차관까지 지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지전적이신데 이 고졸 신하라는 말이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고졸 신하라고 하면은 고졸 네. 그리고 뭐 전문대 졸업이라고 해서 네, 성공을 못하라는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네, 이제 평가받는 시대가 네. 돼야 되는데 학벌 시대의 그렇게 산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느 대학을 나온 것이 아니고 잘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평가받는 시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고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야 될 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 시절에 교육부에서만 거의 40년 가까이 네. 일을 하셨잖아요. 네. 이때 또 다른 별칭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공무원, 천하의 이기우, 뭐 어마어마한 별칭들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돌이켜봤을 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그 뭐 일하라기보다는 네. 저는 한결같이 예, 영업부의 대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일을 했기 때문에 네. 하루가 인생의 전부다. 예, 그래서 하루를 모든 것을 던져서 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특히 제가 1974년도에 네. 6급으로 있을 때 예, 경상남도 교육청에 근무할 때에 네, 전국 소년체전에서 네, 73년도에 10위를 했는데 네. 74년도에 준우승을 했었습니다. 엄청 뛰어나. 그거를 이제 음. 제가 주도적으로 음.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그런 네. 결과로 예. 경상남 체육상까지 받았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교육부 차관 퇴임 이후에도 그 교육의 네. 길을 또 택하셨어요. 네. 2006년이었죠. 그렇습니다. 인천재능대 총장으로 가셨는데 예. 사실 뭐 일반 대학도 있고 뭐 전문대도 있고 했는데 전문대를 택하신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대를 택하게 된 것은 이제 인천재능대학을 경영하시는 네. 이사장님께서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아, 예, 해서 예. 그렇게 가기에 되었습니다만은 네. 일반 대학에서 정확하게 7군데서 네. 저를 이제 총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만 네. 전문대학에 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운이 좋았구나. 전문대학에 대한 매력에 푹 빠져서 네. 13년 4개월 동안 네. 전문대학 총장직을 지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대 교육협의회 회장까지 같이 맡고 계시잖아요. 이건 또 그렇습니다. 몇 년간 하신 건가요? 정관상으로는 2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네. 총장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관을 바꿔가면서 네. 4차례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일들이 네. 절실했기 때문에 저를 필요로 했던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협의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이제 해주시죠. 교육협의회는 전국의 136개 대학의 네. 협의체입니다. 대학 개별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좀 애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업 교육에 대한 어떤 애로를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내는 네. 그런 협의체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136개 대학들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네. 우리가 앞으로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서 네. 해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충실히 같은 그 힘을 가지고 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8년 동안 협의회장 하시면서 추진하신 일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네. 그중에서 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일이 있다면 좀 꼽아주시죠. 그 이제는 사회의 인식을 네. 전문대학이 바뀌도록 했다. 네. 이제 전문대학을 자신감 있게 네.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네. 예를 들면 전문대학 기관장의 명칭도 총장으로 바꾸면서 네. 대학을 대학교로 바꾸고 또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의 중심 기관으로서 네. 실무 인력을 충실하게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그런 책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지만 1,500여 명 정도가 다시 유턴한다라는 거는 전문대학의 그만큼 효용성을 입증하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유턴 얼마나 계속 매년 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그 2014학년도에 4,800여 명이 전문대학 문을 두들겼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그 2배가 되는 거의 9,000명 가까운 네. 인원이 전문대학 문을 두들겼거든요. 그런 현상은 일반 대학에서 학사, 심지어는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도 네. 전문대학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네. 취업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 수업 기간이 짧고 네. 또 등록금도 싸고 네. 취업도 잘 되는 그런 장점 때문에 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문대학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문대 하면은 예. 예전에는 예. 그 일반 대학보다 조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네네.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성적이 좀 처지고 네, 이런 학생들이 전문대학을 많이 찾았습니다만 네네. 최근에 와가지고 한 5, 6년 동안 전문대학이 거의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찾아오는 전문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에 대해서 네. 설명회를 할 때에 예. 몇 년 전만 해도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다가 네. 요즘에는 1,200명 엄청나게 많은 네. 그 선생님들이 예. 전문대학의 모습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전문대학이 많이 달라졌다. 네.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학 지도를 할 때 앞으로 이제 전문대 쪽으로 선생님들이 진학 지도도 하고 네. 그러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취업률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네. 전문대학 졸업생들은 10명 중에서 7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 때문에 또 전문대학에 오면은 실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네. 실무 인력을 네. 양성을 해주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일반 대학을 찾지 않고 자신감 있게 전문대학을 찾았기 때문에 네. 사회에서 많은 그런 호응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치고 있지요. 예. 요즘 이제 전문대 학생들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산업체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없도록 특화해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회에서도 전문대학 출신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지식, 기술 이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성이거든요. 네.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전문대학 출신들을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 중에서도 특히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특성화 전문대들이 많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을 좀 꼽아주세요. 뭐 네. 자동차 분야의 아주자동차 대학이라든지 네. 또 잘 아시다시피 서울예술대학교,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예. 또 이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예. 또 한국영상대학교, 예. 또 뭐 이름에서 나타나지 않지만은 네. 거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선 분야 특화 대학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농협대학교, 세무대학교 네. 이런 부분들이 복지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등 또 네. 승강기 대학교라고도 거창에 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대학을 대학뿐만 아니고 네. 이제는 136개 대학 중에서 한 80% 정도는 다 특성화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대 교육협의회장으로 8년째 예. 직을 맡고 계신데 지금 전문대학교 정책 좀 어떤 게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직업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네.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직업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립대학이 많다 보니까 네. 굉장히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직업 중심 교육 대학을 잘 키운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네. 이 학생들의 직업 역량을 키우는 측면에서 네.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드는데 또 재정을 지원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학부모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자기 자식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만 보내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각종 변화에 부딪혔을 때 예.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해력이나 판단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빠른 일찍부터 자녀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흥미와 적성이 뭐냐, 꿈과 낀가 무엇이냐 예. 이런 걸 잘 찾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도전을 해가지고 예. 부딪혀서 조그만 실패를 자꾸 거듭하더라도 단단해지도록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제 수험생도 수험생이지만 네. 참 힘들어하는 청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춘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기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어떻게 좋게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겨내는 그런 방법을 빨리 터득하고
그 방법이 건강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능률이 떨어지고 또 느슨해지면 또 능률이 떨어지니까 자신을 항상 건강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 네.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네.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회장님의 말씀이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좋은 조언이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건의 포장은 그럴듯한데 막상 뜯어보니까 내용이 부실하면 참 실망이 크겠죠. 하물며 대학은 어떨까요? 학력을 위한 대학이 아닌 진짜 능력을 키워주는 대학이야말로 학생을 위한 진정한 대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